그래. 0x로 시작하는 길고 복잡한 주소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마다 혹시 한 글자라도 틀렸을까 봐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고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불안감이 어쩌면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공용이죠. 마스터카드가 폴리곤이랑 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암호 같은 지갑 주소를 예를 들면 내 이름 .eth처럼 아주 간단한 별칭으로 바꾸는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오늘은 이게 단순히 좀 편해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스터카드가 웹3 시대의 거대한 관문이 되기 위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략의 핵심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편의성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뭐랄까, 마스터카드가 결제 시장의 제왕 자리를 이 웹3 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억 명의 기존 사용자를 온체인 세계로 안내하는 거대한 관문을 건설하려는 그 첫삽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첫삽이요? 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주소, 그러니까 불안감 없는 사용자 경험인 셈이죠. 그 뒤에는 신원인증, 온체인 증명, 또 카드 결제망 연동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고요. 관문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관문을 건설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지갑 주소를 계속 써왔던 걸까요? 기술적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인 탈중앙성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은행은 모든 거래를 중개하고 보증해주는 중앙 서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다 관리해주죠.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그런 중앙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갑이 정말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 암호학적으로 생성된 누구로 복제할 수 없는 이 긴 주소 자체였던 거예요. 아, 일종의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등기부등본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탈중앙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치명적이죠. 딱 한 글자만 틀려도 내 소중한 자산이 영원히 우주미아가 되어버리니까요. 맞아요. 은행처럼 거래를 취소할 수도 없고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소연할 것도 없죠. 이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감. 마스터카드는 바로 이 지점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수십억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웹3 세계로 들어오는 걸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입구에서부터 공포를 느끼게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죠. 네, 들어올 수가 없죠. 저도 처음 코인 보낼 때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리덴셜이군요.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쉬운 비유는 지갑 주소에 붙이는 마스터카드가 보증하는 실명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름표요? 네, 우리가 복잡한 숫자로 된 IP 주소 대신에 googl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쓰는 것과 원리가 같아요.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세 단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첫째, 신원 인증입니다. KYC라고 하죠. 이건 마스터카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머큐리오라는 파트너사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요. 네, 우리가 은행에 처음 쓸 때 신분증 찍어서 보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벌써 전통적인 금융의 방식이 들어오네요. 암호화폐 세상은 익명성이 특징 아니었나요? 신원 인증을 한다는 건 내 모든 거래가 실명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동시에 웹3 순수주의자들로부터는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익명성이 주는 자유보다 신원 확인이 주는 신뢰와 안정성이 대중화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신원이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온체인 증명으로 넘어갑니다. 온체인 증명요? 네. 머큐리오가 이 사람은 실제 5552 맞습니다 라고 인증한 정보를 사용자의 특정 지갑 주소랑 연결해서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소울바운드 토큰, SBT입니다. 소울바운드 토큰, SBT? 이름이 독특한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영혼에 묶인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코인이나 NFT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전송할 수가 없어요. 한번 발급되면 특정 지갑에 영원히 귀속되죠. 아,
그래서 완벽한 온체인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갑은 마스터카드 파트너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555의 것입니다. 라고 블록체인상에 영원히 증명해주는 셈이죠. 와, 그러니까 지갑에 디지털 신분증이 박히는 거네요. 편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모든 온체인 활동에 실명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의미도 되니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트레이드 오프, 즉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의 맞교환, 이 기술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별칭 사용이 가능해져요. 사용자는 이제 0x 대신 내 이름점 마스터카드 같은 자신만의 별칭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파트너가 폴리곤이었을까요?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큰 플랫폼도 있고 다른 경쟁자들도 많았을 텐데 마스터카드가 폴리곤을 첫 번째 주자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스터카드가 원하는 건 기술 애호가들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처럼 빠르고 저렴하고 끊김없는 경험. 이걸 웹3에서도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탭 한 번이면 결제가 끝나는 그런 직관적인 경험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경험을 수억 명이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플랫폼은 사실 몇 개 없어요. 폴리곤은 그 점에서 몇 가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속도와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더리움에서 뭐 하나 하려면 가스비 폭탄 때문에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정확해요.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둘째는 기술 적합성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SBT 같은 신원증명 토큰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는 기업 협업 경험입니다. 아, 이미 다른 대기업들이랑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는 거군요. 네, 스타벅스, 나이키,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이미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어요.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좋은 스타트업보다는 이런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훨씬 더 신뢰가 가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폴리곤 랩스 CEO가 이것이 바로 셀프 커스터디, 즉 자기 주권 지갑이 대중화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군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해요.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중앙화 기업이 신원 인증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는 셀프 커스터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아요. 웹3의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타락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스터카드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신의 자산을 개인이 직접 통제한다는 셀프 커스터디의 핵심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라는 무게를 자신들의 신뢰 시스템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접근 방식이에요. 아, 현실적인 타협안이군요. 그렇죠. 순수성은 조금 희석되더라도 수십억 명이 쓸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철학적인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일단 사용자 경험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이론은 완벽한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방식과 새 방식을 한번 비교해 주시죠. 은행 앱으로 송금하려는 경험을 상상하시면 정확합니다. 기존 방식은 이랬죠. 상대방에게 받은 길고 복잡한 주소를 카톡 같은 데서 복사해요. 내 지갑 앱을 열어서 붙여넣게 하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 메인넷 주소인지 폴리곤 주소인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았는지 처음 네 글자, 마지막 네 글자를 대조해가며 몇 번이고 확인한 뒤에야 불안한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저도 늘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상대방의 별칭, 예를 들면 김친구.eth를 입력해요. 그걸로 끝이나요? 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그 별칭에 연결된 지갑이 신원 인증을 받은 안전한 지갑인지 확인하고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사용자는 그냥 보낼 금액만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와, 사기나 오입력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웹3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효과가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대중화는 결국 이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의 싸움이에요. 마스터카드는 그 해답을 사용자 경험의 완전한 재설계에서 찾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송금은 편해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전히 제 지갑에 코인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어떻게 보낼까? 다음엔 결국 어떻게 지갑을 채울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 마스터카드도 당연히 이 점을 생각했겠죠. 2025년 6월에 발표한 체인링크와의 협업이 바로 그의 답인가요? 네, 퍼즐의 다음 조각이죠. 주소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해결했다면 체인링크와의 협업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아, 즉, 자산 구매 자체를 간편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지금은 현금을 거래소에 보내고 그걸로 암호화폐를 사서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생각만 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맞아요. 일반인들은 그 과정에서 90%가 포기합니다. 체인링크와의 협업이 목표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전 세계 30억 마스터카드 사용자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곧바로 온체인상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가 바로 지갑으로요? 네, 카드 결제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내 개인 지갑으로 바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브릿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폴리곤과 함께 보내는 길을 닫고 체인링크와 함께 사는 길을 뚫은다. 결국 마스터카드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한 결제 회사를 넘어서 수십억 인구가 온체인 금융세계로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초고속도로 게이트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읽힙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주소 없는 간편 송금, 카드를 통한 직접 구매, 신원 인증 기반의 신뢰, 이 세 가지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아무런 불편함이나 이질감 없이 웹3 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려는 전략이죠. 은행 앱을 쓰던 경험 그대로? 그렇죠. 은행 앱을 쓰던 사람이 거의 똑같은 경험으로 디파이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스터카드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와 폴리곤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만의 영역이었던 웹3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가장 영리한 방식으로 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탄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지갑 주소라는 가장 크고 높은 심리적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위대한 기술이라도 결국 대중화는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기 쉽고 편안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스터카드는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잘해왔던 것, 바로 결제 경험 설계라는 무기를 웹3라는 새로운 전장에 들고 나온 겁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디지털 자산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은행 앱을 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고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네요. 오늘 대화를 통해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프라이버시라는 중요한 가치와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신원과 지갑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편의성을 위해 어디까지 프라이버시를 양보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둘의 균형을 맞출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